도착하지 못한 편지, 그리고 도착한 사랑. 저는 가을이면 습관처럼 서랍을 꼭 한번 열어봅니다. 거기엔 누렇게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지요. 주소도 우표도 발신인도 희미해져 버린 오래된 편지입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제 손의 땀과 세월에 닳아 마치 가죽처럼 지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편지는 늦게 도착해도 결국은 도착한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속삭였지요. 아니요. 어떤 편지는 수취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그 편지는 영영 도착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저는 평생 집배원으로 살았습니다.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수많은 바람과 비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 슬픔, 사랑, 이별을 무사히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의 편지만은 제 손에 들어왔으면서도 제가 직접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편지의 주인은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1장, 태화강과 금빛 글줄의 소녀. 저는 울산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시절 제 하루는 늘 태화강으로 시작해서 태화강으로 끝났습니다. 가을 아침의 강물은 해가 뜨기 전엔 늘 회색빛이었고 그 고독한 색깔이 제 청춘과 같았습니다. 강변의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태화로에 올라내려다보는 강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거울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제 젊은 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도서관 3층 인문학 코너에서 한 여학생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한서영. 책을 안고 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활자로 지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도서관 창가. 딱 오후 2시에 햇빛을 받으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금빛 글줄처럼 반짝였지요. 저희의 대화는 늘 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영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혜성 씨, 오늘은 이 책 같이 읽으실래요?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태화강 물살처럼 요동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좀 천천히 읽는 편입니다. 빨리 읽으면 인생의 중요한 복선을 놓칠까 봐서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천천히 읽어야 그 문장이 우리 삶에 오래 남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서영 씨는 읽은 문장 옆에 작은 연필로 느림의 미학이라고 적어두곤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 밑줄을 그은 문장 옆에는 그녀도 똑같이 작은 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빌려준 책의 맨 뒷장에는 그녀가 가을이 오면 태화로에서 달을 보고 싶다고 쓴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을 위한 암호 같았지요. 한 번은 창밖에서 바람이 불자 책장이 스르륵 넘어가더니 우연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게 마치 우리만을 위한 신의 암호 같다고 믿었습니다. 책을 덮고 강변을 걸을 때 발끝에 쌓인 은행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여 흔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제 코트 주머니 속에는 울산의 야경을 등지고 밤새 써내려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편지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좀 더 완벽한 날, 좀 더 떳떳한 내가 되었을 때, 그렇게 편지는 주머니 속에 돌덩이처럼 묻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한 날이라는 핑계가 얼마나 잔인한 망설임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장, 흩어진 길. 태화교 위의 5분 약속. 청춘은 언제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북쪽으로, 누군가는 남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서로 다른 길로 불려갔습니다. 졸업이 다가오자 저와 서영 씨 앞에도 각자의 선택이 놓였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울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내 식구가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늘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낡은 시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혜성아,
시간은 돈이다.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 씨는 태화강 옆 도서관 사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떠나는 울산, 제가 가장 사랑했던 강가에 남겨진 것이지요. 마지막 날, 우리는 태화강변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물은 유난히 잔잔했고 억새밭은 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편지를 10번도 넘게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서영 씨, 건강하십시오. 저는 돈 벌러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서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강 건너 태화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성 씨,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뒤 가을, 우리 저 다리 한가운데서 딱 5분만 서로를 기다려주기로 해요. 혹시 서로 늦더라도 딱 5분만 혜성 씨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표식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책을 꼭 손에서 놓지 마세요. 책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주머니 속 편지를 꺼내 5분의 약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마음은 막연한 내일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분 약속만을 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저는 곧 집배원이 되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했고 사과했고 때론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편지를 무사히 배달했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의 편지만은 제 손바닥에 그대로 눌려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3장. 부산의 세월. 주소 불명의 무게. 세월은 참 빠릅니다. 저는 울산을 떠나 부산의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집배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삶은 2개의 봉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 속 누런 봉투, 저의 실패. 다른 하나는 제가 배달하는 수많은 우편물, 타인의 희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르막길 비탈을 오르며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난한 고시원 앞에서 합격 통지서를 든 청년의 펄쩍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배달한 기쁨이다. 내 삶의 증거다. 하지만 연인에게 이별 통보가 담긴 편지를 건넨 날 저녁이면 제 서랍 속 누런 봉투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까맣고 차가운 고무 도장을 편지 위에 누를 때 마치 제 심장 위에 배달 실패 도장이 찍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의 편지를 폐기할 때마다 제 주머니 속 편지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0년 뒤 가을 태화교 한가운데에서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병간호와 동생들의 학기 때문에 부산을 떠날 수 없었죠. 그날 저는 가장 오래된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의 가장 험한 디탈길을 종일 오르내리며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5분의 약속을 어긴 벌은 제가 배달하지 못한 편지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면 빈 방 한켠 서랍 속에 누렇게 바랜 그 편지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한서영이라는 이름은 제 마음속 우체통을 두드리는 유일한 발신자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은퇴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쥐어주던 시계 1개, 그리고 박수 소리. 그것으로 제 직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삶의 공허함은 직업을 잃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배달할 목표가 사라진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딸 수지는 걱정스레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꼭 대전으로 오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 갈게. 그 전에 울산에 잠깐 들렀다 갈 거다. 10년 뒤 못 지킨 5분의 약속을 이젠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밤이 되면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해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혜성아, 내 편지는 아직도 배달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주소를 찾지 못했구나.
저는 그 소리를 이불 속에서 조용히 삼켰습니다. 다장, 재회의 가을, 국가정원의 은빛 물결. 가을, 어느 날, 오랜 친구 박인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혜성아. 이번에 동창 모임 울산에서 한다. 장소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다. 혜성아, 니 꼭 와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울산은 제게 설렘과 후회의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이번엔 가야 한다. 평생 주소 불명이었던 마음의 우편함이 드디어 열릴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창회 모임 그날 국가정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은빛 물결을 만들고 강 위로 햇살이 부서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니 마치 멈춰버렸던 시간이 다시 발자국을 남기는 듯했습니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원 옆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국화차를 두 손에 감싸 쥐었을 때 찻집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가을 바람에서 희미한 책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이 한번 실내를 휘돌고 나서야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영. 머리엔 은빛이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낡은 책 같았습니다. 표지는 바랬으나 내용은 여전히 빛나는. 박인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지? 도서관 그 친구. 니 그때 좋아했잖아. 저는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마주선 우리는 한동안 태화강 물결보다 더 고요하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혜성 씨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직 여기 책들과 강물 소리 속에 있어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는 배달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세요? 도서관에서 같이 읽던 책, 바람이 책장을 넘기던 그날 저는 아직도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던 페이지. 저는 아직도 그걸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간처럼 기억합니다. 그녀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도 잊지 않았어요. 가끔은 책을 읽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 혼자 웃곤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이후로 계속 당신의 늦은 편지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이 묻혀있던 오래된 봉투가 스르르 움직이며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5장. 늦은 고백과 죄인의 고백. 동창 모임이 마무리될 즈음 저는 더 이상 이 망설임의 습관을 이어갈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화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봉투. 이것을 숨긴 채 돌아간다면 나는 평생 실패한 집배원일 뿐이다. 이제는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안쪽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꺼내는 그 순간 종이 마찰음이 찻집 안의 고요를 깨뜨리는 듯했습니다. 서영 씨, 네, 사실 이 편지를 그때 주려고 했습니다. 제 졸업과 함께 당신에게 도착해야 했던 저의 마음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는 세월의 먼지를 머금은 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영 씨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손에 쥐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셨나요? 예, 집배원으로 수많은 편지를 배달했지만 정작 제 마음만은 끝내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직업 윤리 위반이었습니다. 찻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커피 향만이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해서 강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혜성 씨 사실 저도 그 시절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편지를 쓰셨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떠나는 날 밤새 썼어요. 하지만 그 편지가 당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집배원에게 맡겼는데 며칠 뒤 주소 불명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주소가 빗물에 번져서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 숨어있던 주소 불명 도장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걸 느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도영 씨, 그 편지 제가 제 손으로 폐기했습니다. 제가 주소 불명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화강 물결이 바람에 출렁이듯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영 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편지는 당신 주머니에 있었고, 나의 가장 중요한 편지는 당신의 손을 거쳐갔네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맴돌았던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편지를 무사히 배달했지만 그 한 장의 편지만은 제가 배달자의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서영 씨가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혜성 씨, 어쩌면 신은 우리의 편지가 제때 도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운명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혀있던 배달 실패라는 낙인이 살며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장. 반전의 반전. 가장 완벽한 때에 도착한 사라.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서영 씨,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때 그 편지를 제대로 보냈더라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제 손등이 떨렸습니다. 집배원으로서의 사명과 한 인간으로서의 실수가 맞물려 평생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서영 씨는 제 손등 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혜성 씨, 편지는 꼭 제때 도착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때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어떤 편지는 세월의 무게를 이고 삶의 고통을 겪은 뒤 늦게 도착해야 비로소 가장 완벽한 때를 찾기도 하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한 강물 같았습니다. 세월의 깊이를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잔잔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오랜 기다림의 미완성, 숙제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날의 풋풋함이 아닌 성숙한 이해의 자리에서 다시 마주 앉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평생 지고 있던 배달 실패의 짐을 운명적인 늦은 도착이라는 선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서영 씨, 그럼 이제 늦게라도 제 마음을 배달해도 되겠습니까? 이 낡은 마음을.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혜성 씨. 늦은 편지도 결국은 수취인의 가슴에 도착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을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에게 늦은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같이 읽던 이방인을 다시 펼쳐보며 밑줄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제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때로는 가장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깊은 지점에 와서야 비로소 스며드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요. 7장. 태화루의 달빛 아래 젊은 혜성에게 띄우는 편지. 추석이 가까워지던 어느 밤, 저는 다시 울산에 내려와 홀로 태화루에 올랐습니다. 강물은 억새가 하얗게 물결쳤고 국가정원에는 은은한 국화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로 길게 흘러내리며 태화루의 오래된 기둥마다 은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그러나 꼭 써야 했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신이는 망설이고 후회했던 20대와 30대의 저 자신이었습니다. 젊은 혜성에게 너는 수많은 편지를 배달했지만 내 마음의 편지만은 끝내 배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빗물에 번진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그녀의 편지를 폐기하는 끔찍한 실수까지 저질렀지. 그 죄책감의 무게가 평생 너를 짓눌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부산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주소 불명의 쇠 도장이 너를 따라왔다는 것도.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그 편지를 망설였기 때문에 너는 돈과 명예가 아닌 배달되지 않은 사랑을 평생의 숙제로 안고 살았다. 내가 놓친 그 편지 덕분에 너는 이 넓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서영이라는 수취인을 가진 집배원으로 남았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재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 편히 그 누런 봉투를 서랍 속에 넣어두어라. 그 편지는 마침내 배달 완료다. 60년 만에 가장 완벽한 가을날에 내가 그때 용기가 없었더라도 괜찮다. 늦은 편지는 지금부터 다시 쓰면 된다. 저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달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물 위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마치 젊은 날의 제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늦었지만 결국 내 편지도 도착했구나. 이제 자유롭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제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늦게 온 편지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제 마음을 감싸 주었습니다. 8장. 청취자에게 띄우는 가을 편지. 저는 오늘도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를 꺼내봅니다. 주소는 희미하고 발신인은 흐릿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편지는 배달 실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착하기 위해 제 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므려. 사랑은 꼭 제때에 도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성숙한 마음으로 도착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태화강의 달빛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편지도 결국은 제 가슴에, 그리고 서영 씨의 가슴에 닿았다는 것을요. 그 편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재회도 이 화해도 없었을 테니까요. 사랑은 꼭 이루어진 장면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오랜 기다림과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었기에 더 오래 빛나고 더 깊게 마음을 덮어줍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혜성아, 내 편지는 늦게 왔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도착했다. 그리고 당신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을에는 누구에게 띄우지 못한 채 숨겨둔 배달 예정의 편지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 봉투를 열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밤 작은 종이 한 장 꺼내보시지요.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 마음 한켠에 나의 첫 우체통을 달아두십시오. 그곳으로 띄운 편지는 언젠가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편지 배달을 시작하세요. 가장 완벽한 때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용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